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95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청국장 꽤 보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점점 더 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뭐 다들 어때요? 주위에서도 좀 챙겨보는 분들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예. 제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항상 이 청국장 방송 나갈 때 실시간으로 저도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반응들도 굉장히 좀 좋으신 것 같고 또 응원해 주시는 그 댓글도 많고 조회수도 많이 늘고 해서 되게 매주 행복한 마음으로 좀 방송을 준비할 수... 예? 왜 그러시죠? 되게 행복해 보이긴 해요. 아, 네. 그래서 좀 행복하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네. 왜 웃으셨죠? 재훈님 되게 긍정적이신 것 같아서 항상 좋은 것에 집중할 줄 아는 분인 것 같아가지고 뭐 댓글도 그렇고 그냥 뭐든지 다 이렇게 좋은 거.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니까요. 그 주말에 저녁 드시고 그 매주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드시면서 들으셔도 되고요. 그쵸 9시 그쵸. 뭐 아무튼 그 뭔가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되게 아쉬울 때도 있고 이미 다 아는 내용을 우리가 전할 때도 있고 또 생각이 되게 다양하게 대립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전혀 어떻게 보면은 공감하기 어려운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꼭 뭐 세대로 나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요즘 청년들이 이렇다 한 얘기들을 많이 좀 최대한 전해드리려 하고 그래서 평소에 새날을 애청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도 시사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어떤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기본 상식 같은 게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 지금 꽤 나름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참신한 얘기도 많이 다루고 그러면서 또 이미 아는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청년들의 반응도 전하고 그러면서 각자의 생각도 전하고 나중엔 또 기회가 되면 생방송을 또 하면서 더 많은 분들하고 실시간 소통하고 방송을 해보면 더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지금처럼 많은 응원 댓글과 또 고정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오늘도 댓글 하나만 소개드리고 싶은 댓글이 있어서 박근홍님께서 달아주셨는데 클립명에 그러니까 제목에 청국장 몇 회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듣기가 좋았던 게 청국장인 걸 알고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이 전 느꼈어요. 피해가려고 한 건 아니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댓글이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하나씩 인상 깊었던 댓글 하나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그러면은 더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재훈님 있으세요? 생각나시는 댓글. 재훈님 같은 경우에 댓글 가장 많이 또 큰 힘을 얻는 그런 분 아니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딱히 그것만 보시는 것 같아요. 거의 우리 안에 국정원이죠. 수지. 아니 근데 저는 두루두루 보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딱히 누구 한 분을 또 찝기도 그렇고 근데 저는 다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좋게 달아주시더라고요. 뭐 청국장이 예를 들어서 뭐 각자 좀 그러니까 다른 분야로 얘기해 주시는 게 너무 좋다 이런 댓글들이 저는 계속 기억에 남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살리려고 또 하고 있고. 예. 본인 안 보고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저 맨날 보는. KBC 저는 이 댓글뿐만 아니라 그 실시간 채팅도 다 봐요. 저는 KBC님이 이 친구들이 정확하게 읽고 있네요. 민주당은 이 젊은 친구들의 말을 적극 받아들여 실천하길 바랍니다. 이런 댓글이 뭐 사실 저희가 다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요. 저도 그렇고 다만 참고하시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각자 인상 깊었던 댓글 하나씩 읽고 시작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보시는 분들도 직접 댓글 하나씩 의견 남겨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계속 또 방향을 잡아갈 예정이니까 편하게 뭐 따끔한 지적도 좋고요. 그렇다고 그냥 비난 남기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거 어차피 타격 없으니까 그냥 진짜 비판을 하시면 왜냐면은 이게 섞여 있잖아요. 지금 또 대선 앞두고 그냥 와가지고 누가 봐도 악플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뭐 남기든 말든 뭐 솔직히 타격이 없으니까 진짜 우리를 위해서 만약에 어떤 조언을 하고 싶다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타당하게 비판을 해주는 건 얼마든지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첫 번째 주제 이제 거의 고정으로 이 패턴이 된 것 같아요. 스탑수 의성님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오늘 또 환경 주제 갖고 왔습니다. 또 청년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전에 오늘도 질문 한 가지 던지면서 시작을 하면 우리도 보면 다 그 MZ 세대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데 MZ 세대로서 뭔가 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일상에서 작게나마 하시는 게 있습니까? 뭐 아껴 쓰기 이런 것도 되고 뭐 플로깅 같은 것도 되고. 저는 솔직히 제가 제 스타일 바꾸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머리 스타일. 아하. 근데 염색을 하고 싶었어요, 저도. 요즘 그 노란 머리가 좀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염색을 하려다가 생각해보니까 이 염색을 하게 되면 이 뭐랄까 이 염색약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수질오염 또 환경 오염이 될 것 같아서 네. 염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작은 변화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저 얘기해 주시는 머리를 저격 탈색했다. 염색하셨어요. 아, 이렇게 까는구나. 아니, 저격이 아니고. 어쩐지 이번 주에 뭐 벼르고 있다 했어요, 저한테. 시작부터 아니, 아니요. 펀치 날리고 시작하는 거죠.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앞플러가 여기 있었네. 멀리 있지 않았네. 아니.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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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궁금해요. 염색약이 얼마나 그러니까 영향 주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샴푸 쓰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는 그쵸. 추상적으로 아는데 솔직히 말하면 와닿지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나중에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비교를 해서. 한번 연구 결과를 찾아볼게요. 네. 있긴 있죠. 자연에 이제 주는 데미지가 있긴 있는데 항상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오실가스 배출과 연결되고 환경오염과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적정 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맞습니다. 삶도 지키고 지구도 지키는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보통 비판하는 어떤 환경 빌런들은 인간과 지구의 삶을 모조리 파괴해버리는 빌런들이기 때문에 그것과 맞습니다. 그것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 일단 저는 자동차를 타지 않습니다. 네, 택시 타신 거는 뭐죠? 그러니까 최대한 줄이려고.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자차를 안 타신다는 네.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만큼 택시 많이 타지 않아요? 아니요.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럼 가긴 가야죠. 달리기 할 수는 없으니까. 맞죠. 필요하면 타야죠. 아니 뭐 그쵸. 과연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쵸. 뭐 필요하면 그렇습니다. 타야죠. 네. 해물 안 먹고. 해물이요? 예. 그거 본인 입 짧아서 뭐 있나 해갖고 제가 반성하게 되네요. 일주일 동안 배를 찾는데도 고기만 찾아. 배를 같이 탔었는데 해산물 안 먹고 고기만 찾아요. 그쵸. 저는 그래서 망망대해에서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니까 뭔가 딱 자신 있게 나 이거 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네요. 그냥 솔직하게. 그러니까 뭐 앞으로 또 1년 뒤에 이런 질문 받았을 때 그 사이에 뭔가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난 뭘 하고 있는가. 그리고 뭐 그게 특별한 과연 게 아니어도 돼요. 그냥 일상에서 나는 생각은 해 정도만 돼도 너무 좋고 이걸 물어보는 맞아요. 이유 자체가 일상에서 내가 주는 환경적인 데미지를 생각하는가? 라는 것이 포인트인 것이 꼭 뭘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접근은 아니기 때문에 네. 편히 널리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럼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환경과 관련해서 특히 이 어떤 기업들의 이 친환경 실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결과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15세에서 40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그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그 조사한 결과인데요. 일단 요 600명 중에 90% 이상이 환경 문제 심각하다라고 했고 또 재밌는 건 밀레니얼 여성들이 가장 환경에 관심이 많고 실천도 많이 하고 있다. 아마 달타령님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제 주변에만 해도 그 비슷한 또래 여자인 친구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게 뭐 어떤 환경 운동을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부터도 원래부터 제가 뭐 물건을 뭐 자주 사거나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항상 절약하거나 이게 꼭 왜냐면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이걸 쓰다가 버리게 되면 또 새 걸 사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만큼 그 자원 여기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뭐 탄소 배출도 있을 것이고 쓰레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너무 많은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잠깐만요. 지금 근데 화면에 좀 나오고 있어갖고 이게 이 화면에 나온 게 방금 말씀 주신 건가요? 맞아요. 일단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 하나씩. 일단 이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 청년이라고 할게요. MZ 세대라고 하지 말고 이 청년들 같은 경우는 기업의 어떤 친환경적인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친환경적인 어떤 걸 한다라고 하면 좋게 보려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74% 정도가 이제 향후에 기업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4분의 3이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기업들의 친환경적인 활동이 진짜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라는 대답에는 이제 한 60% 정도 조금 떨어져요. 좀 60%는 10명 중에 6명이니까 약간 반신반의 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또 한 가지 더 여기엔 안 나와 있는 건데 요즘에 또 기업들이 ESG 경영 많이 하잖아요. 네. 그 그쵸. ESG 경영의 E가 이제 환경이고 하니까 기업들의 어떤 ESG 경영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잘 모른다가 대부분이었어요. 한 20에서 한 30% 정도의 분들만 이제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네. 그 ESG라는 꼭 그 워딩이나 단어를 생각하진 않더라도 이미지적으로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그 기업이 어떤 걸 실천하는가에 대한 행보를 보면 환경적인 거, 사회 혁신적인 거 이런 거에 좀 더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기업들이 이제 이미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바로 소개를 하나 시켜드릴 게 방금 우리 달타형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물어봤어요. 친환경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 기업들, 회사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봤더니 뭐 삼성, LG, 유한킴벌리, 스타벅스, 뭐 이니스프리, 롯데, 뭐 애플, 또 SK 뭐 이런 순으로 나타났어요. 저는 사실 요 결과는 조금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결과이구나. 그러니까 저 회사들이 네. 뭔가 ESG를 하고 있다, 뭐 환경적인 어떤 실천을 하고 있다라고 많이 표방하는 회사들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 회사들 중에 그린워싱이라고 지적을 안 받은 회사가 단 한 곳도 없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랑 SK는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화석연료, 석탄화력 발전소나 그 가스에 투자하는 회사들이고 여전히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로부터 그 그린워싱 하고 있다라고 지적받았다는 이야기 들었을 거고 LG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그 여수산단에서 대기오염 물질 그 배출하는 거 조작했다 걸려가지고 된통 혼났고 또 작년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인도에 있는 LG화 공장에서 유독가스 유출돼가지고 거기서 또 많은 분들 15분 정도가 아마 사망했다라는 뉴스도 있었어요. 뭐 그래 LG도 그렇고요. 유한킴벌리는 우리가 되게 저 회사는 또 친환경적인 회사인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저 회사는 뭐 기저귀, 물티슈, 뭐 화장지 같은 일회용품 만드는 회사고 그 나무도 되게 많이 심는 것 같은 광고를 내보내지만 실제로 이 회사가 사회공헌이나 기부금으로 내는 돈은 매출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 이익의 1%도 아니고 매출. 아. 실제로 버는 돈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거죠. 매출은 그러네요. 이제 지출이 빠져야 이제 순이익이 남는 거니까. 오. 이게 저희가 그 TV 광고 중에 엄청 숲을 이 항공뷰로 쫙 찍어서 보여주면서 전 그 광고가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어. 실제로 푸르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나무를 베어서 이제 화장지나 뭐 물티슈는 사실 이건 거의 플라스틱 부직포 같은 거거든요. 물티슈는 티슈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이거 어떻게 할지 다른 환경운동가분들이랑 고민하고 있는데 뭐 요런 어떤 걸로 수익을 내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무 심는 활동 이런 건 잘 하고 있지 않다. 또 이니스프리 지난번에 달타 형님 말씀 한번 해주셨었는데 최근에 그 종이병 사태 있었죠. 네. 이 병은 종이병으로 만든 겁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배를 갈라보니까 종이병 안에 플라스틱이 들어있었어요. 네, 사태 있었고 회사가 해명은 했지만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려웠었고 또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환경 이벤트가 많은데 또 반면에 행사할 때 플라스틱 제품 같은 걸 좀 과도하게 넣어서 많이 혼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 스타벅스 그린워싱 이렇게만 쳐보시면 환경단체들이 그 스타벅스가 그린워싱 기업인 이유 5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건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직접 찍었던 사진이에요. 보고 여기 좀 오시는 길에 찍으신 거죠? 요거는 아닌가요? 제가 한 4월인가 5월쯤에 아. 이제 지하철에서 보고 이건 뭐야 했는데 친환경 아파트? 그쵸. 북한산을 품은 친환경 아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인데 친환경? 이 회사는 이 아파트는 어떤 친환경적인 면이 있나 봤더니 그냥 뭐 숲에 있는 정도. 그러니까 산 뭐 주요 옆에 있어서. 환경이 그러니까 친환경에 대한 정의 자체가 지금 모호하다 혹은 잘못 쓰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친환경이면 아파트니까 뭐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단열을 높였다, 아니면 단지 내에 친환경 자원순환 시스템을 넣어놨다 이런 거면 친환경인데 그냥 숲 옆에 있어서 친환경인 것 같은 거예요. 마케팅만 하고. 그러면은 다른 진짜 친환경 자체도 다 폄훼되는 어떻게 보면 깎아내리는 행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이 자연을 훼손하지 말아야 그리고 자연이 복원될 수 있도록 해야 친환경인 건데 이제
쾌적한 환경을 인간이 누리는 건 친환경이 아닌 거죠. 그거는 네. 되게 인간의 관점인 거고 친환경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자연의 관점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입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편한 거는 친환경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컵을 자연에 그대로 버렸을 때 여기는 이 컵이 그대로 자연에 분해가 되어야 분자 상태로 돌아가야 친환경인 거지. 인간의 눈에만 안 보이면 그냥 미세 플라스틱 같은 눈에 안 보이는 쓰레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 어디 그냥 다 버려놓고 그 여긴 깨끗하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상 환경 파괴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현님 어떻게 좀 반성하고 계세요 지금? 염색 안 하셨잖아요. 아 맞네. 아니 저는 그 원래 진짜 저 환경에 관심 진짜 1도 없었거든요. 진짜 없었어요. 아니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진짜 없었나 보네요.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삶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거 인식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오희석 대표님이랑 계속 청국장을 하면서 약간 그런 것들이 저한테 좀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제가 염색 안 한다는 거 그리고 염색 또 얘기하시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잃어버려야지. 아닙니다. 네, 이 공격을 한다면. 그리고 그 족발 시켜 먹었을 때 플라스틱 용기 제가 뭐 10개 넘게 왔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로 또 배달 음식도 많이 줄이고 나는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대표님. 족발까지 영향을. 먹자고 했다간 저는 끝나겠네. 은퇴해야. 염색이 족발이면 끝납니다. 퇴출 얘기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받았다. 실제로 이렇게 옆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오희석 대표님한테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환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이 의성님의 스탠스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고 이런 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족발 얘기가 나와서 생각나는 게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 단체 활동할 때 환경위원회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족발 먹방을 해서 제가 엄청 혼났어요. 다음날 만나가지고 그래갖고 이 방송하면서 그때 뭐 구독자 엄청 많지는 않았는데 대중들 앞에서 그렇게 고기 먹방을 하면 이게 그분 채식주의자였는데 많은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십 분간 혼나고 이게 솔직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또 한켠에서는 이게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같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뭔가 또 대중들이 받아들였을 때 환경운동도 나한테 뭔가 강요한다는 느낌. 사실 꼭 환경운동뿐만 아니라 그냥 사회운동 자체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뭔가 내가 살아가면서 전혀 인식하지 않았던 어떤 뭐 언어든 아니면 의식이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본인의 가치관이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불편함을 느끼면서 변해가는 게 지금 재훈님의 모습 아닌가. 그래서 1년 뒤에 정재우의 모습이 굉장히 기대된다. 뭐 그때 또 염색하고 족발 먹방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족발 들고 찾아갈 거예요. 그 뼈 들고. 그러니까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뭐 더울 때 에어컨 막 빵빵하게 틀 거 그냥 조금 선선하면 문 열어놓고 그렇게 조금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훌륭합니다. 일상의 실천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제일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효과적인 건 결국은 기업을 견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은 그 환경을 이제 가장 많이 파괴하고 그리고 이득에 비해서 이제 책임은 제일 지지 않는 집단이기 때문에 기업이 어떤 친환경적인 행보를 펼친다? 더 견제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린워싱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맨날 기업을 견제하고 규제하면 기업 활동을 어떻게 하냐 이런 반론도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그렇게 고민 없이 책임 없이 돈만 벌다가 지구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기후위기로 전환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전환해야 돼요. 다 바꿔야 되는 거고 이때까지는 너무 책임이 없이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돈만 벌었던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오히려 더 반성을 해야 되고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부의 어떤 기후위기 대응이 되게 급진적이라고 해요. 근데 글로벌 트렌드로 보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느리고 너무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훨씬 더 우리가 견제하고 규제도 실제로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기업만 살아남는 시스템, 경제 시스템이 이제 계속되면 아마 한 2050년만 돼도 우리나라엔 아마 돈 많은 사람과 돈 많은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만 남아있는 그런 사회가 될 거예요. 지금도 거의 그런 비슷한 현상인 것 같아서 되게 위기인데 더 심해질까 봐 걱정이네요. 맞아요. 다음에 국회의원으로
그 국회로 보내야겠습니다. 이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국회 안에서도 뭐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안에 또 현안들이 너무 많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들, 시급한 문제들이 각자 또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하니까 환경 문제가 항상 뒤로 가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솔직히 저도 환경 문제 뭐 아니면 또 제가 생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상 뭐 지금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큰 시대 정신과 딱 만나게 되면 물론 이제 환경도 지금 그렇지만 그게 많이 힘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했을 때 시민들이 또 관심을 안 가지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와 일반 시민들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들도 너무 중요하다. 근데 다 그냥 무조건 그 정치권으로 가게 되는 그런 현실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중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무튼 매번 이렇게 뭔가 새로운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오희석 대표님 이번에도 잘 들었고요. 다음 주도 또 재미있는 주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재호님. 예. 하시죠. 예, 제 순서가 왔네요. 예. 아, 좀 긴장되네요. 갑자기 제 순서가 되니까. 예, 저는 오늘 그 장제원 의원님 어허. 이 아닌 왜 또 의원님이 된 거예요? 아. 또 도대체. 죄송합니다.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 소식 오늘 좀 가져와 봤습니다. 노엘 바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번째 소식인데 지난번 청국장 제가 87회에서 이 노엘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때 뜨거웠죠. 그때 레전드였죠. 그때 무려 약 24만 뷰에 가까운 그런 조회수. 아니, 자부심 갖고 있어요, 이분. 이분 노엘한테 영상 편지 하나 띄우세요. 진짜. 그러니까 실시간 2,500명, 조회수 24만. 자부심 갖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그때 그 국민한테 약간 뭐 대깨문이다 뭐 이러면서 나를 되게- 까는 사람들 대깨문이다. 네, 나를 빨래다 이러면서. 맞아요. 나를 까는 사람들은 다 대깨문이고 뭐 그러니까 이런저런 뭐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그거 갖고 왔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비슷한 걸 또 SNS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언론에는 또 크게 막 보도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내가 청국장에서 하면 좀 딱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뭐가 좋다는 거죠? 24만 뷰의 아성을 한 번 또 깨볼 수 있지 않을까? 30만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꼭 조회수라기보다 이게 언론에서 많이 안 다뤘지만 알려야 되니까. 알려야 된다. 만행을 알려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아주 중요한 취지로 역할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뭐 종북 빨갱이 정권이다 어쩐다 하면서 노엘이 좀 자극적으로 글을 써서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졌었는데 네. 이번에 올린 글을 제가 한번 또 준비를 해봤어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노엘이 자기의 신곡을 발표하면서 그 노엘의 뭐 팬들인지 어쨌든 네티즌들이 와가지고 저 밑에다 저렇게 글을 단 거예요. 키키키 구려. 뭐 개인적으로 노엘은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것보단 뭐 자신이 느끼는 내면의 감성들을 뭐 노래로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글을 달았어요. 이 글에다가 노엘이 저렇게 씁니다. 재난지원금 받으면 좋아서 공중제비 도는 새들이 인터넷에선 지은 니은 센 척하네 라고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그게 뭐냐면 일단은 그러니까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본인이 인스타에 글을 다 삭제를 해버려요 또. 논란이 돼서 내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란이 돼서 내렸을 거예요?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아버지한테 혼났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건 모르는 거죠. 왜냐면 아니 아버지 정치 생명에도 이게 자꾸 위기가 오니까. 아니 근데 아들이 그러면? 아니 근데 솔직히 이제까지 너무 많았는데 이걸로 위기가 오면 아니 그러니까 아빠가 진짜 재난지원금 받고 공중제비를 도셨대요. 그랬을 수도 있고. 너무 찔려가지고 아빠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죠? 반응이 더 있나요? 더 이상한- 일단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저 이따 해도 되니까. 아니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서 네. 그냥 이걸로 위기가 올까 이미 거의 끼리끼리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아무튼 계속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한테 혼났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어쨌든 일단 다 내렸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재난지원금을 이번에 그 국민의 88% 정도가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들이 힘드니까 어떻게든 그걸 마련을 해준 그런 노력이 있는 거고 국민들은 좀 하루하루 어쨌든 되게 힘들게 이런 코로나 시국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그런 거를 약간 조롱하는 식으로 올린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분명히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글 내리는 게 아니라 뭐 아버지가 나와서 뭐 사과를 하던 뭐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자식이 사고 쳤는데 아버지가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 어쨌든 교육 뭐 잘못 시킨 것도 있지 않나요? 뭐 항상 맞습니다. 따라오는 얘기지만 그러면은 또 본인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노엘 본인이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아니 뭐 사과문을 또 써야 되나? 노엘은 사과봇 같은 걸 하나 놔요. 챗봇 같은 거 그냥. 너무 자주 있어. 글 쓰고 바로 그걸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 또 노엘이 했네. 근데 전 이번 거는 좀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도 재난안전지원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약간 제가 막 뭐 약간 뭐 거지 취급받는 것 같고 막 약간 뭐랄까 좀 저를 약간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나를 이거는 저격했다 이 새끼 이렇게. 꼭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왜냐면 저도 재난지원금 대상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중제비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공중제비 안 돌았죠.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이거 내가 진짜 그러니까. 삶에 이 정도의 큰 희망이다 나는 이 재난지원금이 그러면서 되게 열심히 막 뭣도 사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인스타 글 내리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건 이 정도는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건 국민을 조롱하는 발언이다. 그러니까 예. 시민 88%를 이제 뭐 90%라고 하면 그들을 다 적으로 돌린 거잖아요. 게다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 지금 다른 커뮤니티 반응도 찾아보셨어요? 커뮤니티 저는 제가 자주 가는 자동차 커뮤니티 봤는데 별 욕밖에 없더라고요. 그 관련 반응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다가 자동차 어디예요? 보배드림이라고. SK 엔카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배드림. 네. 근데 제가 커뮤니티 반응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네. 그때 윤석열이랑 이준석을 각각 지지한다고 했던 그 두 군데가 되게 큰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양쪽에서 모두 다 노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보면은 뭐 아빠한테 쥐어 터지고 폰 뺏겼다 이게 약간 중론처럼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추측, 제가 아까 한 추측 그런 거 비슷한 네, 거예요. 맞습니다. 요즘 그리고 카톡 대신 비둘기 날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리고 어떤 분도 이거 되게 웃기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TV조선에 노엘 뉴스 나오고 있네. 윤씨 캠프 1인자 자식이라고 언급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다 이제 음악도 점점 맛이 간다. 뭐 실력은 좋은데 재능 아깝다. 이런 정도의 굉장히 반응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나를 욕하면 다 대깨문이야라고 했는데 대깨문의 범위를 굉장히 많이 넓혀서 되게 대깨문이 많이 많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응을 보면 좀 재밌었던 게 유일하게 옹호하는 데가 어딜까 찾아봤어요. 옹호하는 데 있더라고요. 어디예요? 일간 베스트 일동은 장제원의 애국 보수 장제원을 지지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정치 성향이죠.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 사상이 올바르다. 올바른 청년이다면서 실드를 치는데 펜코에서도 또 역시나 많이 까이고 있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뭐죠? 그 이유가 이준석 대표랑 네. 윤석열 총장이랑 많이 대립각을 세웠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캠프의 종합실장으로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놈 이거 안 되겠다고. 그 캠프에 있으니까 한마디로 장제원 의원을 향한 비판과 노엘은 거의 이미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근데 윤석열을 지지하는 엠팍이라는 곳에서도 엄청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실 일베 말고는 다른 곳에서는 다 이미 단물 다 빠졌다 약간 이런 식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최근에 또 유명 래퍼가 문재인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래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저항, 뭔가 좀 약간 소신 발언, 뭔가 약간 센 그런 디스, 느낌이죠. 디스.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고 권력에 대한 비판 다 좋은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좀 지난 정권 때,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못 봤어요. 맞아요. 이게 또 정치적으로 가냐, 이럴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때 소신 발언하던 그런 래퍼들, 예를 들어서 DJ DOC, 그러니까 호불호 다 떠나서, DJ DOC나 이런 몇몇 가수들을 제외하고는,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꼭 민주정부 들어서면 갑자기 뭔가 되게 소신 발언을 하고, 난 되게 권력에도 맞서는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는 인플루언서도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 같아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럼 노엘 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고발하시는 거예요, 고발? 아니 벼르고 있습니다. 뭔 사건 나오면 약간 내가 한번 봤어. 약간 이런 저번에도 벼르고 있더니 이제 노엘 인스타에 모니터링 하려고. 아 좋아요. 네. 이런 게 필요해요. 뭐냐면 이 사람 되게 성가시잖아요. 그게 계속 그때마다 집요하게 레벨업님이 이걸 전해주시면 최근에 이건 좀 번외된 얘기인데 그 최근에 제 물망에 또 들어온 그 모 유튜버가 한 명 있어요. 뭐냐면은 그 황희두 씨를 저격을 하면서 거기에 뭐 민주당이랑 뭐 유정호 이런 키워드들을 엮어가지고 어그로를 끌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버를 제가 딱 보고 아 이거 안 되겠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뭐 어그로 끌고 뭐 민주당 뭐 어쩌고 하면서 그래서 제 레이더에 딱 들어와갖고 제가 지금 매일 모니터링을 하면서 각을 좀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 오늘도 레벨업 유튜브 채널에 가면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지금 그렇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떤 그런 걸 했고 그런 게 또 제가 이거 채널 홍보 같아서 웬만하면 얘기를 잘 안 해요. 제 그럼 채널을. 이제 그만하시죠. 예. 제가 개인 채널에게 여기서 안 하는 걸로 합시다. 뭐 하는 예. 겁니까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노엘도 똑같이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많은 시민분들께 알리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근데 하나만 더 하자면은 이번에는 스포츠조선하고 엑스포츠 뉴스에서도 기사가 났어요. 이게 되게 썼다가 금방 지운 건데도 불구하고 그 김미지 기자가 엑스포츠 뉴스 김미지 기자가 노엘 아빠한테 혼났나 점점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롱 SNS 게시물 삭제 이런 글을 쓰기도 했고 네 그리고 또 스포츠조선에서도 장재원 자 노엘 정신 못 차렸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롱 무사과 삭제 이렇게라고 백지은 기자가 또 써준 기자가 있는데 뭐 조선이랑 이런 스포츠 언론에서도 이렇게 버림받는 걸 보면 정말 이제 지켜줄 곳은 아마 일베밖에 없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이거는 국민 90%를 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태까지는 크게 뭐 그렇게 삭제하고 이런 모습도 안 보였거든요. 생방 라이브 방송도 켜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 네. 뭐가 문제냐. 맞아요. 근데 그게 또 당당했죠. 박제가 되고. 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되게 아직 철이 안 든 상황에서 청소년들이든 뭐 이게 철이 나이 든다고 딱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그냥 되게 직기 어린 마음에 센 척하고 뭔가 막 누구 욕하고 혐오하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멋있어 보일 수 있다 생각해요. 뭐 뭔가 사람들이 또 나 관심도 가져주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인터넷에 잊혀질 권리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된 적도 있었는데 한마디로 모든 게 박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길게 봤을 때 내가 결혼을 하게 됐고 자식이 생기고 실제로 그 우리가 아는 BJ도 있잖아요. 예. 자식이 학교에 가야 되는데 부모의 만행들이 쫙 깔려 있는 거죠, 인터넷에. 그러면 이게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엔 어디든 구글링이든 뭐 나무위키든 유튜브든 어딘가에는 그게 박제가 돼 있기 때문에 뭔가 본인이 뭘 하든 개인의 자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거에 따른 책임도 이거는 뭐 도덕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얘기하기 이전에 본인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나는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 노엘 2019년에 면허 취소 당했잖아요. 그 음주운전 해가지고. 네. 그리고 음주운전하고 사고 냈는데 운전자 바꿔치기해서 걸리고 그쵸. 보험회사에도 바꿔치기 한 사람이 사고 낸 거다라고 거짓말하고 맞습니다. 아빠가 국회의원이라 그러고. 그거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더 볼 게 그러니까- 없대요. 아니 그러니까 벼르다 끝났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노엘을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과거 논란들을 조금씩 짚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 살 수가 없을 정도라니까요. 근데 이 그걸 다 노엘을. 짚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가치가 있는 없죠. 인물은 아닌 그것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보통 그리고 다른 래퍼들은 이제 서로 래퍼들끼리 왜 디스 많이 하잖아요. 견제하는 식으로. 근데 이상하게 노엘은 자꾸 정부를 저격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아버지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무슨 대깨문들 하면서 약간 정부를 노리는 저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끝인가요? 제가 모니터링을 계속 해서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달타령님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무슨 하나 황당한 기사가 하나 있어갖고 언급하고 가려고 하는데 네. 조선일보에서 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염탐하다가 기사를 썼더라고요. 최강욱 기자는 김경수 근황
다운표하고 대선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 다운표 닫고 이건데 이 내용이 좀 가관이었어요. 정치 유튜버인 황희도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위원이 인터넷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재수감된 김경수 전 지사의 근황을 전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내가 뭐 대법원에서 그 유죄가 확정된 줄 알았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언제부터 이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전했는지 김경수 전 지사의 그 어떤 내역들을 굳이 저렇게 구체적으로 또 전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댓글은 역시나 저에 대한 많은 어떤 비판과 비난이 있었는데 뭐 조선일보에서 다루고 이제 네이버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뭐 그게 크게 신경이 쓰여서 그런 건 아니고 기자들이 이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인데 좀 그 양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일단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뭔가 짬뽕해서 내용을 보면 이게 항상 어려운 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가짜 뉴스나 악의적이라고 하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솔직히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시겠지만 그 언론중재법 이 개정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 내용들만 딱 떼놓고 보면 저를 정확히 겨냥한 건 아닌데 얼핏 보고 지나가면 제가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하지만 자기는 그게 의도가 아니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되게 빠져나갈 요소들도 많고 판단하기에도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악용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론중재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많은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주에 뭐 악플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만 이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이미 또 양 진영으로 나뉘고 그런 탈진실의 시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필터 버블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가진 생각을 주변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TV 토론이나 아니면 뭐 새날이나 다른 유튜브 채널들을 챙겨보는 이유가 뭐냐면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잘났어라고 생각하려고 보는 사람보다는 이 진실을 알고 혹은 뭐 이게 또 상대 진영에선 진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생각한 어떤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 잘 전달하고 그게 온라인에서 댓글이든 주변에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든 술자리에서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논리적인 그 무기를 제공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저런 터무니없는 보도가 있으면 이렇게 맞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태랑님 뭐 어떤 주제 준비하셨죠? 네, 여러분들 일단 카카오톡 메시지는 다 쓰시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택시를 부르거나 이렇게 할 때도 다들 카카오 택시를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그쵸. 네. 혹시 뭐 다른 거 혹시 뭐 어떤 걸 또 사용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뭐 티맵 택시도 있고 타다도 있고 하긴 하는데 카카오 택시가 제일 그쵸. 편해서 네. 쓰게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눈 뜨고 나서 계속 일상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를 통해 가지고 뭐 다른 분들한테 이체를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선물하기 기능으로 누구 맞아. 생일이 뜨면은 이제 바로바로 선물을 하기도 맞아요. 하고 주문도 저희- 할 수 있고. 네, 바로 맞아요.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리고 이건 뭐 잠깐 여담이긴 한데 카카오 사실 선물하기는 굉장히 좀 작은 뭐 기프티콘이나 뭐 케이크나 이런 정도였는데 네. 어느 순간 여기에 굉장한 브랜드들이 들어오면서 뭐 티파니든 어떤 뭐 명품 브랜드들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되게 소소했는데 처음에 소소하게 그냥 일상적으로 네. 뭐 커피를 나눠 케이크 마신다고 정도. 생각했는데 근데 어느 맞아. 순간에 이 규모가 굉장히 커지더라. 네. 근데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KBS에서 방송할 때 이 여러분의 수신료로 만들어지는 방송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처럼 되게 수신료 잘 썼다 하는 방송이 있어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오. 시사기획 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카카오가 이제 뭐 더 이상 귀여운 캐릭터가 아니라 진격의 거인이 됐다 이런 의미로 이제 방영을 했어요. 근데 네. 저희가 정말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우선 카카오가 저희는 그냥 뭐 다음이라든지 뭐 그냥 테크 회사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애초에 지금 계열사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기준으로는 한 158개 정도 계열사가 있다고 해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근데 보면은 2019년도에 이제 뭐 벤티나 뭐 블루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벤티 편해요. 네, 그걸 스타렉스가 오니까. 네, 많이 이용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추가를 하게 되면서 이제 택시 업계에 뛰어들면서 아예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9개 회사인가 처음에 택시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뭐 모빌리티 그쪽 계열사에 이제 쫙 이렇게 되고 근데 보니까 여기에도 되게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애초에 처음에는 소비자들한테도 좋게 편익을 제공하고
택시 기사분들한테도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편의와 그런 이익을 제공한다는 측면이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카카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수를 하다 보니까 가맹인 택시가 있고 저희가 카카오라고 되게 표시가 많이 돼 있는 택시 있잖아요. 네. 그 가맹 택시라고 해요. 그게 아니면 일반 택시인데 예를 들어서 가맹 택시건 일반 택시건 저희가 처음에는 일반 택시를 부르기도 하잖아요. 뭐 네.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근데 일반 택시를 부르더라도 이게 뭐 자기들이 얘기하는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가맹 택시로 넘어간대요. 그래서 이게 가맹 택시거나 일반 택시거나 이걸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벌어들이는 수익이 거의 두 배에서 2배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와. 근데 이 수수료가 처음에는 뭐 한 3.3% 얼마 전에만 해도 3.3% 이랬는데 택시 기사들이 이제 이 회사에 내야 하는 돈이 지금 산업금. 네, 근데 지금 5%까지 올랐는데 웃긴 거는 네, 처음에 웃긴 거는 이게 한 20%를 회사에 낸대요. 근데 회사에 내고 나서 어떤 명목으로 제한다 하면서 다시 그 기사분들이 돌려받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네. 어느 순간 이렇게 지금은 5%인데 이게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여기다가 지금 대리운전에서도 지금 뛰어들어서 하고 있는데 애초에 카카오가 대리운전에 뛰어들 때는 20%만 받고 우리가 수수료를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또 20% 외에 우리 뭐 프로 어떤 이런 거 있는데 여기에 가입을 하면 그러면 카카오에서 오는 전화나 아니면 다른 콜도 다 몰아주겠다. 이런 식의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정말 이거는 치킨 게임을 계속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대리운전 기사분들도 그렇고 택시운전 기사분들도 그렇고 근데 결국에는 지금 카카오가 이렇게 온 시장을 다 장악을 하고 나면 결국엔 그 피해가 다 소비자한테 전가가 그렇죠.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을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털이 또 있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언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뭐 새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뭐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사실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그 두 기업체를 빼고 생각할 수가 있냐 생각을 해보면 카카오 이 메시지 앱 같은 경우에는 4,500만 명이 쓰고 있고 네이버 앱은 4,100만 명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거의- 전 국민이 다 쓰는 거죠. 거의. 그쵸. 네. 여기서 뭐 중복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뭐 순기능으로 보자면 얼마 전에 이제 구글 갑질 방지법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통과를 시켰잖아요. 네. 이게 뭐 인앱 결제라고 하는 이제 구글의 갑질을 방지하는 그걸 통과시켜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 고유의 이 독과점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걸 좀 구글에 대항하는 걸 좀 법을 믿는 구석이 통과시켰죠. 있었다. 네, 좀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싶은 생각도 좀 들어서 좀 씁쓸하면서도 애초에 삼성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카카오 네이버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지금은 유니콘 기업인 것처럼 대하기도 하고 뭐 국산인데 그래도 해외 기업보다는 우리나라 기업이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런 보도가 나가고 나니까 괜히 기업이 잘 되니까 배 아파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두 회사 모두가 지금 이 방송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에 좀 주력을 해서 방송이 됐는데 네. 네이버도 지금 두 회사 모두 10조가 넘는 규모의 큰 회사이고 너무 문제가 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법안도 좀 재정비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게 좀 그 인식 차이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현대, 뭐 대우, 삼성 이런 진짜 대기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2세, 3세 경영되면서 상속받은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라면 이거는 자수성가로 뭔가 되게 이 스타트업을 꿈꾸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되게 몰입하기 좋은 그런 사례가 또 있다 보니까 또 그게 분류를 했을 때 좀 나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특히 카카오 캐릭터 같은 거 보면 줄 쫙 써가지고 맞아요. 엄청나게 많이 친근하잖아요. 그리고 카카오톡을 안 쓰는 분도 계신데 이게 과연 또 지금 차원에서 현실성 있는 대안일까? 왜냐면 남들 다 카톡 쓰는데 결국에 나만 안 쓰면 나만 연락 안 되고 뭐 어떤 카톡방에 없으면은 나만 그냥 그 소식을 놓치고 이런 게 지금 문제니까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골목상권 침해한다는 논란 많이 받고 나서 몇 가지 사업을 철수한다는 얘기가 방금 기사로 떴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은 IT 영역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골목상권 논란 사업 등의 문제의 사업들은 이거는 계열사 정리나 철수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꽃과 간식 배달 서비스 이런 걸 종료하고 또 스마트 택시 다들 아시죠? 그 돈 내면 택시가 좀 더 빨리 잡히는 거. 네. 그것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것만으로 끝난 건 아니겠죠.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저희가 뭐 그린워싱 이런 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카카오라는 기업이 굉장히 ESG 워싱에 너무 잘하고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조만간 ESG 투자한다고 기사 나오겠네요. 가장 지금 상황에서 이미지 세탁하기 좋은 게 ESG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카카오는 좀 배신감이 더 많이 드는 게 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명박근혜 때 이제 그 검색어로 이제 조작하고 한다고 해서 친정부 친기업 회사다, 그 일본계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뭐 멀리 안 가고 저희 뭐 시민사회계나 이쪽에서는 네이버 대신 다 카카오나 다음 쓰자 하면서 네. 지도도 뭐 카카오맵으로 쓰고 검색 네. 다음으로 하고 했었는데 사실 역시 기업은 역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카카오에서 2017년도부터 해서 이제 골프 업계에도 진출을 했어요. 골프도요? 네, 골프 뭐 스크린 골프를 비롯해서 이제 골프 실제 그 그린 그 골프장까지 그렇게 그게 아이언이 캐리로 나오고 그러나? 그 가면은 이제 뭐 표지판에 캐릭터 그림이 약간 그려져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자기들이 이제 뭐 그 뭐라고 하죠? 제휴를 맺어서 네. 이제 그런 식의 그런 경영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그 그래프가 하나 나올 텐데 입장료가 카카오 같은 경우 카카오가 위탁을 맡으면서 오히려 더 입장료가 높아진 방향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꾸면 대중제라고 하면 뭔가 더 대중하고 가깝고 저렴해질 것만 같은 이미지잖아요. 문턱이 낮아진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근데 대중제라고 오히려 이렇게 했을 때 가격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저렇게 하면 대중제로 했을 때 한 사람마다 그 깎이는 세금이 더 많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결국 8만 명 정도가 입장한다고 하면 1년에 약 30억 원 정도의 세금을 절세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금은 더 작게 해서 절세를 하면서 입장료는 더 높아지고 그리고 이미지는 카카오를 통해서 또 좋아지게 되고 약간 이런 방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골프야 취미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골목상권 침해랑은 또 다른 분야가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뭐냐면 지금 카카오뱅크가 있고 지금 금융에 지금 발 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당연히 뭔가 금융에 관련된 법의 규제를 받겠거니라고 저도 그냥 그렇게 넘겼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애초에 처음에 그 발을 들였던 거는 고 신용자들에게는 대출이 기존 회사에서 잘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돼서 뭐 중저로 신용이 낮은 분들한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명목으로 여기에 뛰어들었는데 근데 실제로 이걸 까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 대출 금리는 오히려 카카오뱅크가 제일 높고 그리고 6% 정도 내외의 사람들만 뭐 저신용자들한테 이 대출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래 이렇게 하겠다 하고 했던 내용과는 너무 다른 양상을 띠는 거거든요. 실제로 카카오 대출 다른 회사보다 잘 안 나와요. 해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문제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금융법하고 이 전자가 붙은 이 법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카카오의 대주주가 김범수 회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금융법에 규제를 받는다고 하면 그 대주주가 있으면 이 경영자가 어떤 결격 사유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더 이상 그걸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자거래금융법 이 법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범수 회장이 어떤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 최고 경영자의 자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법에 지금 규제를 그런 정도의 규제밖에 안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삼성도 그 금산분리 원칙, 은산분리 원칙 때문에 이 금융업계에 뛰어들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도 못하는 걸 지금 카카오는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참 이게 이런 콘텐츠를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민들이. 그리고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근데 뭐 이게 연장선으로 보자면 뭐 예를 들어서 TGIF 그러니까 뭐 트위터, 구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거기에 또 뭐 아마존, 뭐 애플 이런 플랫폼 이거는 기존의 국민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세계적으로 봤을 때 모든 데이터들이 거기에 다 저장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다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
나중에 이 국가를 뛰어넘는 어떤 거대한 권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런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미 이미 사실 뭐 인스타그램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게다가 지금 틱톡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젊은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뭐 플랫폼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 참 되게 걱정이 많아요. 지금 당장은 이게 환경 문제처럼 뭐 그런 거 갖다 뭐 되겠어? 뭐 기껏해야 내 주민번호 아는 거 아니야? 뭐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텐데 지금 저도 마땅한 대안도 없고 솔직히 네,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요. 지금 국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금융거래법보다 훨씬 더 낮은 전자금융거래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이게 도입이 되고 나면 고객 계좌 개설이랑 후불결제, 외국환 업무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은행법이나 금융 소비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훨씬 더 완화가 된 법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게 다 이걸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한테로 피해가 오게 될 텐데, 네, 너무 저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이슈나 거기에 뭔가 계속 뉴스를 접하고 있는 동안 저희가 너무 모르는 동안 이렇게 많이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전 그러니까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일인데 그 카카오 택시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요금이 빠져나간 거예요. 부르자마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 택시를 타서 물어보니까 내가 목적지를 정하잖아요. 그럼 거기까지에 가는 예상 금액이 미리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 궁금한 게 생겨서 기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교통 상황에 차가 막히거나 뭐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더 늦게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00원이 먼저 결제가 됐는데 이거보다 덜 나올 경우에는 취소되고 다시 그 금액이 결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왔으면 그래도 똑같이 이렇게 취소가 되고 그 많은 금액으로 다시 결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원래 찍혔던 금액보다 더 적게 결제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거보다 더 많이 결제가 될 경우에 손님들이랑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찍힌 거는 5,000원인데 왜 이거 6,000원 나왔어? 이거 돌아간 거 아니야 당신이? 특히 이제 술 드신 분들한테. 그러면서 그 기사님이 그런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이 카카오가 너무 그러니까 뭐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강제성 아니냐. 카카오 왜 안 하는 거지? 왜 선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뭐가 물어봤어요. 달라지는 거지? 그런 경우가 있길래. 그래서 그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카카오를 아예 안 하자니 경쟁력이 안 돼서 택시를 못 한다. 그렇다고 하니까 계속 막 수수료나 이런 불편한 문제들을 우리는 감수하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기사에 이제는 뭐 혁신과 약탈 사이를 오가는 거인으로 변신했다 이 말을 만약에 제가 그걸 못 겪었으면은 별 공감이 안 됐을 텐데 지금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돼서 그냥 짧게 좀 에피소드를 말씀드려봤어요. 저도 그때 택시 타니까 기사님이 웬만하면 이제 카카오로 부르지 마시고 티맵 택시로 불러주세요. 그런 게 왜요? 수수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수수료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아팠어요. 카카오 대신 SK야? 그 기사님의 그 택시 운전이라는 삶은 이 거대 대기업이 없이는 좌우를 해버리네 거기가. 너무 안타까운 현실. 그리고 이 택시 하시는 분들의 되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런 계속 발전되는 문화나 이런 것들이 계속 막 마찰 생기는 부분도 많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이게 저는 좀 짜증이 나는 게 예를 들어서 젊은 층들한테 시사 얘기를 민주진영에서 만약에 내가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만약에 지금 오늘 이번 주제다. 그럼 전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솔직히 관심도 없고 알아봤자 뭐 내가 뭐 내 당장의 삶에 체감되는 변화 이런 것도 거의 없다 생각하고 머리 아프고. 근데 어떤 식으로 이 세뇌를 시키냐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하나만 여기에 맞물리는 말씀드리면 유머 페이스북 같은 거 있잖아요. 웃긴 거. 네. 그런 거 구독해갖고 웃긴 거 올라와서 뭐 짤 같은 거 보다가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정치 얘기 하나둘씩 스며들고 맞아요. 처음에 그러면 이게 뭐지 싶다가도 다른 사람들 그냥 반응 보면 또 거기에 그냥 되게 뭐 반응이 유쾌하다 이러면 별 문제 없는 거구나 내가 좀 예민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죠. 그러다가 서서히 노골적으로 이게 변화를 시작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스며들게 하는 것이 저는 완전히 막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과연 잘하는 짓인가라고 생각해봤을 땐 굉장히 참 너무 야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기업 규제와 워싱에 대한 이야기가 일관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아니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이런 반발이 있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그럼 이것저것 안 하겠다라는 네. 식의 이런 태도 그리고 애초에 뭐 표면적으로 보이기에는 카카오는 뭐 사회를 혁신하는 회사다.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왜냐면 보통은 회사라는 것이 그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인데 우리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어쨌든 사용자의 편익을 중요시하고 사회를 혁신하겠다 이런 걸 표방하는데 그 하는 행태들에 대해서 저희 시민들이 좀 더 이렇게 눈 크게 뜨고 많이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느끼는 거지만 뭐가 완벽한 대안을 찾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법이 됐든 뭔가 아니면 어떤 기구 설치가 됐든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각자가 뭐 표현이 그렇지만 진짜 깨어있는 시민이 되는 수밖에 없다. 결론은. 네. 그래서 많이 되게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작은 불편도 감수하지 않으면 더 큰 결국에는 그런 스노우볼로 굴러가서 더 큰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 아, 네. 그리고 하나 또 대안적으로 생각을 해본 게 있는데 경기도에 배달 앱 있잖아요. 네. 시장 지금 2위라고 하는데 그 배달 특급이라는 게 그 뭐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뭐 그런 정도의 노력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그 뭐 배달 앱이라든지 이런 얘기들로 가져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청국장 95에는 말씀 주셨듯이 기업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 시민들 개개인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뭐 그런 얘기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또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현재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